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최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기업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다 보니 은퇴 후 소득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침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연령대에 따라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과거 한 연구소에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돼서 충격을 준 적이 있죠. 자동화와 디지털 혁신이 노동의 수요를 대체하는 반면 혁신을 주도하는 최상위 1%의 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준다는 건데요. 이후 주요국들에서는 이런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디지털 생태계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 초래할 불평등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약세였는데 오늘은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지금 웃으면서 인사를 못 드릴 정도로 네. 오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코스피가요 8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15%. 네. 그래서 2600선 아래로 지금 밀려나게 됐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더 큽니다. 3.76%가 급락을 했습니다. 28포인트 떨어져서 730선 간신히 지켜내기는 했는데 낙폭이 너무 크네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지수가 지금 속절없이 밀려났는데 일단 전날 미국 증시가 급락한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전날에 3% 넘게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2%대 급락세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바로미터로 여기는 게 엔비디아 주가 아니겠습니까? 10%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우리 국내 반도체 주가도 일제히 다 밀려났는데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8% 넘게 지금 빠졌습니다. 주가가 말이죠. 지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도 지금 미국발 급락 충격이 크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홍콩 H증시 1% 넘게 빠졌고요. 일본 니케이, 대만 가권지수 4% 넘게 지금 급락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 충격이 시작됐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게 이상하리만큼 한 달 전 딱 폭락 장세와 비슷한 양상이에요. 8월 5일. 네. 일종의 데자뷰 같기도 하거든요. 8월 5일 그때가 이제 블랙 먼데이로 보면 그때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었고 AI 거품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경기 침체 공포로 나타난 건데 당시 그 시작점이요. 그 전주에 미국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시작됐거든요. 이후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또 연속으로 크게 밀리자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이 됐고 증시의 폭락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더해서 엔화도 당시에 강세로 돌아서면서 앵크레이 트레이드 공포까지 퍼졌고요. 그런데 그때 한 달 전 모습과 지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ISM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제조 PMI가 나왔잖아요. 또 예상치 밑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47.2. 네. 이게 또 경기 침체 신호 아니야? 이런 식의 지금 우려가 시장에 퍼지기 시작을 했고 때마침 지금 실적이 기대치를 밑돈 엔비디아의 매도세로 촉발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이제 그러면 주 후반 다음 지표가 고용 지표거든요. 이게 여기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발표됐던 7월 실업률이 그때 4.3%까지 오르면서 경기 침체 공포에 불을 당겼거든요. 이제 오는 6일에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나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되살아날지 이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꼽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금투세를
폐지하기보다는 네. 조금 보완 후에 시행하자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현실적이고, 흐름을 보면 지난 주말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간 회담을 놓고 금투세도 역시 어젠다로 놓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시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자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 이재명 대표는 대폭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차를 확인한 건데, 네. 일단은 이 회담이 있은 후에 기류는 확실히 보완 후 시행 쪽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곧 발의를 할 예정인데, 네. 이게 이제 금투세 완화를 위한 이른바 패키지 입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했을 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체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의 기능, 네. 그리고 혜택, 이런 것들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투세하고 ISA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네. ISA 계좌는 일단 지금 1인명, 신탁형, 나중에 이제 중개형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중개형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안의 개정 내용이 얘기되는 걸 보면 한 개가 중개형이 국내 주식은 사고 팔 수 있는데 해외 주식은 다루질 못해요. 그래서 이 패키지 법안에는 해외 주식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하나 ISA 계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지금 비과세 혜택을 더 확대해서 전액 다 비과세를 적용하자, 이런 내용도 네.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년으로 가입기간, 의무 가입기간이 있거든요. 이걸 원하면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해준다. 뭐 1년 납입 금액도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올린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금투세 부과 조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투세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 5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물에 대해서는 22%의 금투세를 부과하자라는 건데, 네. 패키지 법안에는 비과세 한도가 너무 5천만 원도 낮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걸 네. 1억 원으로 2배 올리자, 이런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뭐 2월 손실과 관련된 2월 공제 기간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리자. 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과세를 할 때 그 10년 동안의 손실 분임 같은 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것도 크게 보면 과세 부담을 낮춰주자라는 방향에 맞춰져 있고, 네. 징수 방식도요, 원천 징수가 아니고 연 1회 확정 신고 방식으로 바꾸는 것, 네. 또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것, 건보로 인상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완화 또는 제외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화하고 제외하고 이렇게 되면은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한들 어느 정도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네.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민주당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에 그 네. 금투세에 관련한 토론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예, 이게 오늘 나온 입장인데요. 이게 지금 거론되는 금투세 보완 입법 방향,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이것도 사실 민주당의 최종 입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이제 취재진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이 금투세와 관련된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토론회를 열겠다. 24일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찬성과 반대팀을 구성해서 찬반 토론을 진행하라고 이걸 유튜브로 또 생중계하겠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아까 패키지 법안이라고 하는 거가 민주당 상임 부의장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의 의원 발의로 나올 예정인데, 이것도 당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 법안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러하니까 혼란이 또 가중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기본적인 입장을 대폭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자라고 방향성을 밝혔기 때문에 금투세는 폐지가 아닌 보완 쪽에 무게를 두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제할 거 제해주고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세금이 되겠냐, 이런 지금 주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하게끔 열어주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해외 주식과 관련된 과세는 별도로 하고 있어요. 네. 250만 원 그 수익이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세를 이제 과세하는 방향으로 해외 주식은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야? ISA에 과세 체계를 합병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하겠다는 건가. 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거는 그러면 국내 증시는 더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네. 왜 그러냐면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자금 상황에서 이탈하면 네. 세제 혜택이 많은 ISA에도 해외 주식이 가능하게끔 허용한다. 이거는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국민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그 개혁안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개혁 방향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부안이 오늘 나온 건데요. 일단은 모수 개혁에 대해서 이거는 네. 이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한 목표치를 조정하는 게 되겠는데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 이게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하죠. 이거는 13%는 21대 국회 당시 특위에서 합의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명목 소득 대체율을 42%로 높이기로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죠. 42%는 사실 21대 때 논의됐던 안들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당시에 여야는 44%까지 올리자는 안을 두고 최종 협상을 했다가 합의에 결국 실패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또 젊은 층의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차등화, 인상 속도에 대한 차등화도 도입을 하자라는 건데 50대 이상부터는 연 1%포인트, 네. 40대는 0.5%포인트, 30대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속도를 다르게 해서 네.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달리하자는 게 골자가 되겠고요. 또 하나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나 인구 구조,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조정하자라는 자동 조정 장치 이것도 도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연금 지급 보장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 세대에 내가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불안들을 고려한 것인데 법의 보장 근거를 명확히 해서 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를 좀 높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울에서 뭐 아파트 사려면 연봉 8천만 원 직장인이 뭐 10년 넘게 고스란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요. 네. 이 KB부동산 데이터부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기준 서울에서 연간 가구 소득이 7,812만 원인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서 네. 11년 6개월을 모으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게 가구 소득 7,812만 원, 뭐 통칭해서 8천만 원 정도, 또 9억 원 아파트 이게 다 중위값입니다. 네. 중간 네. 가격. 여기에 계산은 PIR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건데 네.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게 PIR이 10이면 주택 가격은 연소득의 10배다. 그래서 네. 10년 모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 이번에 서울은 11.5가 나온 셈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부동산 급등기였던 2022년 당시에는 14.8 정도 기록한 거니까 이보다는 낮아지긴 한 건데 이것도 조금 완충이 되는 게 소득이 그동안 늘었잖아요. 중위 가구 소득이 좀 늘었기 때문에 PIR 역시 이 부분에서 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경기도나 인천은 8.9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보다는 아파트 아무래도. 구입에 드는 시간이 짧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라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미 뭐 여야가 정년 연장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도 해서 과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이제 노사 간의 입장이 좀 다르고요.
있고요. 또 국민연금과도 연계된 문제라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마침 오늘 또 정부의 국민연금 추진 계획이 나왔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훈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이제 여야가 잇따라서 정년 연장 관련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권에 앞서서 공무원이나 뭐 기업 등에서는 정년 연장 이슈가 나온 지 제법 된 것 같습니다. 네. 2013년에 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이 되면서 네.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었죠. 네. 그리고 2016년, 2017년에 이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전에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서 네.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게 이제 통과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공무원 연금 개혁이 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까지 또 단계적으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장하게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60세 정년 후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 연령은 이제 65세가 되다 보니까 네. 5년간의 그 소득 공백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뭐 공무원, 그다음에 공기업을 네. 중심으로 먼저 나왔었고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년 연장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에 통과되면서 그때 이제 법정 정년이 60세로 확실하게 이제 못 박힌 거긴 하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퇴직 연령 평균은 한참 못 미친다면서요? 50세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놀랍게도 이제 통계청에서 매년 보고하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지금 2023년으로도 49.4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세가 법정 이제 퇴직 연령인데 실제로는 49.4세에 퇴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법정 정년제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 네. 네, 공공 영역하고 중공공 영역, 그다음에 대기업, 네. 그리고 업종별로도 조금 안정적인 업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네. 노조가 있는 회사, 네, 이런 네. 경우는 이제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이제 정년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 대부분은 한 80% 정도가 네. 아예 이제 미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년제를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년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체 자체가 거기에도 속한 근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법정 정년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기업만 해도 우리가 4호정 5.6도 이런 이제 속칭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년까지 사실은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퇴직하라는 압박도 받고 있고, 뭐 근로자들도 이제 중도에 이제 퇴직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주된 일자리에서 먼저 퇴직을 하더라도 네. 그다음 세컨 일자리 이제로 옮겨갈 수 있는 유연한 노동 시장이 사실은 저희가 예. 좀 그런 유연한 노동 시장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퇴직 연령하고 그 법정 그 정년하고의 그 간극을 좀 벌리는 네.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는 언제부터 네. 연금을 받게 되지? 그러면 정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연금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각각 개개인에게 와닿는 문제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곧 진입하는 거잖아요. 네, 내년에 뭐 내년이나. 이미 1,000만이 넘었고 내년에 20% 예. 전체 인구 비중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네. 이제 5분의 1 넘어서면 네.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은퇴 준비는 안 돼 있는 분들이 참 많고 노인 빈곤율이 지금 꽤 높더라고요. 40.4%요.
사실은 30%대 후반으로 좀 네. 내려왔는데 이게 네. 뭐 약간의 통계치에 따라서 좀 약간 좀 변동이 있긴 한데요. 네. 우리가 사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의 역할이 그래도 그나마 역할을 하면서 뭐 빈곤율을 한 10% 내외 포인트는 조금 축소했다라고 해서 이전에 40% 후반대 빈곤율을 보이던 것으로부터는 네. 한 10%포인트 좀 낮아진 빈곤율을 보이고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아직도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위고 30% 중후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빈곤율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취업자 뭐 고용 동향 이런 거 보면 고령자들이 계속 일을 하세요. 이게 뭐 자아 실현이라든가 내가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뭐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아직 퇴직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일하고 싶으신 분들의 비율과 정말 생계를 찾아서 일자리를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통계 나온 게 있나요, 교수님? 뭐 그렇게 희망 사항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비율이 지금 말씀하신 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대체로 어쨌든 71세 내지는 73세까지는 고령자들이 충분히 근로할 수 있다, 경제 네.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생계형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뭐 80대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죠. 이제 그런 거는 좀 별도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고령자들이 건강 수명이 증가하면서 좀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체감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 생산 가능 연한 지금 대법원에 이제 판례로 나온 건데 육체노동 가동 연한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군요. 네,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예를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의 이제 근로 그 기간 가능한 근로 기간을 이제 그 산정해가지고 손해배상에 이제 활용하는 건데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고를 안 당했으면은 뭐 60세까지 네. 이제 노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보상액을 정하는 이런 이제 기준으로 하는 판결에서 2019년에 이미 60세에서 65세로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늘렸군요. 예, 연장하는 그런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적어도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 판결을 한 것이어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어쨌든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고, 네. 뭐 어쨌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이 고령자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숙된 또 나름대로의 그 생산성을 그대로 숙련된 경험. 그렇죠. 네. 숙련된 경험들을 사회가 좀 활용하는 것이 성장률 그 저하로 그 저성장 경제로 가는 것들을 조금 더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소득 공백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그렇죠. 예, 네. 고령 근로가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수급 연령하고 정년의 불일치로 소득 공백이 늘다 보니까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가 이게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법정 정년 60세로 된 게 2013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네. 그래도 평균 퇴직 연령은 이제 50세가 채 못 되는 게 현실인데, 지금 와서 조금 정년을 늘린다 한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영역이라든가 뭐 대기업이라든가 노조가 있는 일부 소수에게만 또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또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 연장이 예전에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네. 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적 영역이나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노조가 있는 기업이나 네. 특정 업종 이렇게 이제 정년 연장 혜택을 받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정년 연장이 그 앞으로의 고령자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책 그 변경, 그러니까 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책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년 연장 자체가 본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의 이제 얘기인 그림의 떡인 대다수로부터는 네. 실질적인 계속 고용을
해줄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보편적인 지지를 받기보다는 좀 더 그 대다수의 그 고령자들이 네. 고용을 원하는 고용자들이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좀 뭐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것들이 뭐 경영계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 네. 부분들을 사실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근로자들은 연장이 되면 좋죠. 근데 지금 이제 경영계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무래도 네. 기업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 입장을 좀 각각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그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령자를 어쨌든 근로자로 생산 인구로 활용하는 것은 전체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큰 동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입장은 정년 연장을 통해서 네. 어쨌든 이것들을 좀 풀어 나가 보자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 소수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이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있고 경영계 쪽에서는 재고용 카드를 이제 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정년에 따라서 일단은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 서로 이제 노사 합의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계약을 별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임금 계약이나 뭐 이런 근로 계약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네. 기업의 그 이해와 그다음에 그 개인 근로자의 이해를 맞춰가지고 재고용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재고용 카드를 일단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 그러니까 임금이 사실은 우리가 연공서열형 임금이잖아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시점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이니까 이거를 일단은 이제 그 경영계는 좀 끊고 가서 새롭게 네. 계약을 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고, 네. 예. 정년 연장은 일단 그 추세를 그대로 이제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임금 피크제랑 연계되지 않은 정년 연장이라는 것은 네. 또 어렵다. 뭐 임금 이런 체계 거죠. 개편이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어쨌거나 소득 크레바스, 소득이 단절되는 분들이 많아서 정년을 일찍 하고 그다음에 연금 개시는 늦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든 분들이 많아서 작년인가요? 그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한 그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아니라 뭐 손해연금이다 이런 표현까지 한다고 하던데, 예, 오늘 마침 국민연금제 개혁안이 나왔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부가 네. 그동안에 이제 원래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이제 15% 보험료율하고 40% 급여율 이걸 이제 사실은 네. 안으로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한 가지 안에 딱 꼽진 않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반영을 해서 네. 13% 보험료율 인상과 그다음에 급여도 그 원래 40%로 이제 단계적으로 낮춰지는 것을 이제 중지를 해서 올해 42%거든요. 소득 대체율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소득 거죠. 대체율을 네. 42%로 지금 이제 내려가는 걸 스탑을 시키고 42%로 하자라고 네. 한 것 같아요. 저는 나름 그동안의 논의를 수렴하면서 네.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연금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네. 나름의 그냥 그 지금 개혁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 정년 연장 논의가 어찌 보면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연금을 뭐 64세까지 내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좀 묶어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에 연금 그 의무 가입 연령이 59세로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네.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 5세로 이제 네.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의무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59세까지 이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연금 수급 연령하고 연동해 가지고 64세까지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방안이 오늘도 이제 일단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정부 안에서도 담겨져 있고요. 말씀하신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이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예, 그만큼 급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이제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6%를 감액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1년 그러니까 빨리 6%, 그렇죠. 5년이면 30%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죠? 급여 네. 총액을 네. 같이 한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 별로 높지 않은 연금을 6%도 감액하고 하면 소득 보장성에서 떨어지니까요. 네. 어쨌든 의무가입 기간 64세를 연장하려면은 고령 노동자들은 해당 연령대까지 일을 자리에서 어떤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해야 보험료를 또 납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좀 고민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정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이게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것은 또 쉽지 않아 보이고 충격도 클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교수님 평소에 생각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연장과 임금 체계 개편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재고용과 관련된 이런 어떤 패키지들이 서로가 약간 그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네. 이 뭐죠 이렇게 복합 함수여가지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있고요. 네, 사실은 네. 이제 그 고령자들이 지금 오래도록 정년이 보장되는 그 안정된 일자리일수록 사실은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다 보니까 네. 청년층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와 관련해서 네. 약간 세대 갈등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충분히 청년들은 그런 목소리를 낼 만하죠. 네, 특히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고도 성장 속에서 혜택을 받은 계층이다라는 그런 어떤 세대다라는 이제 인상이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분들이 또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노동시장에서 이제 은퇴를 할 그 일자리가 또 비어서 이제 또 채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진 이제 계층도 있는데 세대도 네. 있는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지 않고 이제 남아 있을 때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을 좀 적절히 배합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년 연장도 무조건 이제 소수의 얘기라고 계속 배관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들 다 지금 정년 연장을 지금 일단은 다 그 협상 카드에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일단은 큰 틀은 계속 고용인 것 같아요. 네. 예, 계속 고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그 결국은 자원을 배분하는 입장에서 그 고령자에게 주는 이런 고용 기회라는 것을 고령자에게만 특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균형되게 그 청년의 일자리도 확보하면서 고령자의 이제 말하자면 청년의 일자리를 확보하려면 고령자에게 높은 임금을 줘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그렇게 또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고령자의 임금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합리적인 임금 아까 체계 임금 피크 개편과 같은 임금 말씀하신 피크제 거죠. 같은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것도 좀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진 게 법률 판단으로는 이게 임금 피크제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고용 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또 나와 있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임금 피크제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브레이크가 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조금 것들이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단계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요번에 올해 말에 정부가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네. 이제 이게 논의 중이어서.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로드맵이 나오면 어떤 것부터 풀어나갈지를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고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는 풀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서 참고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네. 고령화가 먼저 심화됐던 나라니까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가 나름 그 우리랑 비슷한 결의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일본이 찾는 해가 사실은 이제 그 패키지 중에 이제 계속 고용은 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네. 정년을 연장을 하든지 네. 정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재고용을 하든지 이걸 이제 세 가지 중에 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기업이. 예, 기업이 네.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기업이 정하도록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65세까지는 의무 고용을 하되 네.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과 그다음에 정년 폐지 네.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언제부터요? 2013년부터요. 그래요. 네네. 네. 그렇게 하는 이제 일본의 예를 좀 봐서 그리고 일본은 실질적으로는 70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리고 이제 일본은 임금 그
체계를 개편하는 거와 함께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30%에서 50% 임금 감소를 수반하는 그런 이제 계속 고용을 그랬군요. 예,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부분들을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맞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그리고 청년 세대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좀 해를 풀어야 될 것 다들 같아요. 자기 거에서 조금씩을 내려놓지 않으면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모 세대는 좀 더 일하고 싶은데 내 자식을 생각하면 남의 자식 말고 내 자식을 맞습니다. 생각하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냥 딜레마가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 논의에 있어서 꼭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국 연금도 그렇고 이 정년 연장 계속 고용의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가진 사회적 그 제한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약간 양보하면서 그 정말 자기 자녀, 자기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해를 풀어야지만 이렇게 그야말로 딱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직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의 틀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상생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혁신과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두 개가 좀 무거운 단어들인데요. 혁신은 좋은 것 같은데 네. 불평등이 따라오는군요. 네, 이 디지털 경제가 무르익으면서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승자 독식 현상입니다. 많은 빅테크들이나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 기업들이 초반에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으면서 성장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이 큰 돈을 벌기도 하고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다라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이 사회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혁신과 불평등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혁신과 불평등의 함수를 보려면 일단 불평등이 뭔지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혁신은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이런 연구들이 어떤 종류의 이 소득 불평등을 얘기할 거냐 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불평등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측정하는 건데요. 네. 진위계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모든 개인의 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완전 평등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위계수가 0이면 이제 네. 모든 국민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특정 개인에게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걸 나타내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쉽습니다. 이 최상위 소득 계층이 버는, 그러니까 1%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인구의 총소득이 해당 국가 내 전체 사람들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겁니다. 네.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U자형이 나와요. 이렇게 시간이 변하면서 따라서. 네. 80년대까지는 최상위 1%가 차지한 소득 비중이 줄어들다가 네. 80년대 이후에는 지금까지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U자면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네. 네. 세 번째 방식은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요. 부모의 소득하고 자녀의 소득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하면 사회 이동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가를 측정을 해보는 건데요.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 수준이 좀 비슷해요. 그럼 이제 이 나라는 이 사회 이동성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가로축이 진위계수,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네. 놓고요. 세로축이 이동성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네. 살펴보는데 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동성이 낮아지는 걸 의미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 높아지는 걸 의미합니다. 네, 네. 근데 그래프가 정확히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직선으로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네.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우상향이요. 우상향하는 직선이 네, 네, 나타나는 네. 거죠. 아, 네. 네. 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러니까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같은 국가들에서는 소득 불평등도 낮고요. 이 사회 이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반대로 영미권 국가들은 소득 불평등은 높으면서 이 사회 이동성이 낮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 이동성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국가별로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국가 내에서 사회 이동성의 가능성이 확보될수록 얼마나 네. 유연하게 올라갈 수 있냐가 확보될수록 소득 불평등이 작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경제학자들이 네. 이제 요 그래프의 이름을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우리가 아는 그 소설의 그 개츠비고요. 네. 백만장자 개츠비의 인생 궤적과 닮았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신분 상승의 아이콘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계속 좀 말씀 이어가 볼까요? 네네. 그러면 이게 소득 아까 최상위 1%가 차지하는 그 소득 비중하고도 네.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지역별 노동시장 중에 사회 이동 정도가 높을수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시사점이 도출이 되는 거죠. 문제는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혁신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뭐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뭐 매사추세츠 뭐 이렇게 실리콘밸리 있고 뭐 이런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혁신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 불평등이나 사회 이동을 결정짓는 잠재적 요소로서 이 혁신이라는 게 분명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혁신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특허 같은 지적 재산권, 네. 지식 재산권 인정해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정부 부처가 경쟁을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경쟁을 추동하고요. 네. 특허청 같은 경우는 경쟁을 막아줍니다. 네. 그게 바로 이 경쟁을 혁신- 막는다고요? 그렇죠. 특허라는 제도를 통해서 독점을 네.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시장 경제에서 혁신은 독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의 유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국가는 이제 이런 유인을 자극을 해서 특허와 네. 같은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서 혁신의 장점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이 경제 사학자 조엘 모키르는 특허 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다라는 말로 이 특허 제도가 혁신에 기여하는 모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혁신가들이 혁신이 성공하면 자기들이 최상위 1% 집단에 들어간다는 걸 시장 경제에서는 스스로 알아요. 네.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혁신에 성공해서 그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꼭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기업 차원에서도 이 혁신이 성공하면 기존에 생산하던 상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같은 비용이라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네. 혁신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커집니다. 결국 혁신은 분명 이 소득 분포상에서 상위권의 불평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한 국가나 지역이 혁신적일수록 그 지역의 소득 중에서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거다라고 네, 충분히 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혁신이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요, 이 신진 기업이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산업에 등장했어요. 네. 그러면 기존 기업의 이득을 갉아먹을 거잖아요. 네. 경쟁을 통해서. 뺏어오는 거죠. 네. 새로운 혁신가들의 이득이 증가하는 방면에 기존의 기업의 이득은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마치 과거에 애플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더니 이 핀란드 전체 통신 시장을 석권했던 핀란드의 노키아 소득이 노키아. 감소하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성이 네.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은 확 높아지는데 네. 또 동시에 사회 이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등은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네. 또 사회 이동성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상충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실제 미국 주들의 어떤 그 데이터로 살펴보면 여실히 나타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주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예요.
반면에 혁신성이 가장 떨어지는 주는 이제 엘라바마주로 평가를 하는데 최상위 1%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네. 캘리포니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엘라바마의 최상위 1%가 그 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동시에 네. 이 사회 이동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역시나 엘라바마주보다 훨씬 더 높고요. 이 보완적인 연구들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서 결과만 소개를 드리면 혁신은 분명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입니다. 불평등은 커지죠. 그렇죠. 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의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고요. 또한 시장을 진입을 시도하는 이 신진 혁신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한다라는 점들이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혁신이 좋다라고 뭉뚱그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 기업이 사회 이동을 높인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회 이동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데이터나 결과를 해석할 필요들이 있는데요. 혁신이 사회 이동을 높이는 과정을 기존 기업이 대체하면서 가능하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은 더 많은 요인들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기업 자체가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잠재적 수단이 되기도 해요. 이를 위해서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가장 드라마틱하려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가장 숙련도가 낮은 사람들의 숙련도를 많이 끌어올려야 효과가 커질 겁니다. 실제 2004년에서 2015년 영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네. 혁신도가 높은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숙련도가 낮은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이나 비서, 뭐 특수노동자, 판매원 이런 사람들의 생산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게 해주면서 네. 사회 이동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숙련도 낮은 직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는 어땠어요? 이건 좀 재밌는데 숙련도가 높은 일자리, 그러니까 중간 관리직이나 뭐 엔지니어, 연구자 이런 사람들은 혁신적인 기업에 종사하나 혁신적이지 않은 기업에 종사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임금이 그냥 비슷한 거죠. 어디에서 일을 하나 따라서. 네. 어쨌거나 말씀 들어보니까 혁신은 최상의 1%의 소득을 높이면서 불평등도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 1%의 소득이 만약에 혁신에 의한 게 아니라고 할 때는 네.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심을 혁신에 둬야 되고 상위 1%가 이제 그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진입 장벽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로비를 통해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네. 분명 최상위 1%의 소득은 혁신이 일어났을 때처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혁신에 의한 게 아니라 인위적인 장벽에 의한 거, 인위적인 로비에 의한 거라면 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를 합니다. 일단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일수록 로비에 집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네. 로비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심화되면 네. 최상 1%의 소득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로비로 인해서 특정 산업 분야가 경쟁에서 보호되고 아. 은행 대출이나 감세 혜택을 가져가게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정부 보조금까지도 가져갑니다. 네. 희소한 자원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게 흘러 들어가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모두 이제 혁신과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떤 결론을 내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혁신을 통해서 최상위 1%의 계층이 소득이 분명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늘어나더라도 이게 사회에 순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혁신적으로 시작했던 기업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또 로비에 능숙해지는 기업으로 변모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민해야 될 지점은 과거의 혁신가들이 자신의 옛 혁신을 통해서 쌓은 부를 이용해서 네.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는 상황은 막으면서도 새로운 혁신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줄까 네. 이 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최근에 우리가 이 조세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뭐 감세, 증세 이런 것들인데요. 조세는 분명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장단기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